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반 시간은요, 우표 및 금융상식 최신 기출 문제 제3강이고요. 2012년도 3월 달에 시행되었던 그 계리직 3회 시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는 것은 자,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 우편 이용 계약자에게 우편 간서가 일정한 금전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우편 영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 땡땡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말 그대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처럼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부가 취급 여부, 즉 등기를 전제로 하느냐 이런 것도 관계가 없고 부가 취급 여부나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실비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의 차이가 있다. 자,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실비를 제공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하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국내 우편, 부가 우편, 영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참조해서 보면은 자, 요거는 2012년도 출제 당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 우체국 꽃 배달 이런 것들은 다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본인 지정 배달까지 요 세 가지는 다 존재했고 우체국 꽃 배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출제 당시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지금 시점에서 좀 보자면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우편 자료 배달이라든지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 이런 것도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 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본인 지정 배달이다. 그래서 요거 국내 우편 서비스 부가 영무 종류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나중에 그 뒷부분 그 나중에 보면 공고됐을 때 그 법령이 있거든요. 그 법령에 나오는 부가 서비스 영무의 종류라는 그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 이제 기출 문제 작업을 예전에 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 매년 나왔던 공고됐던 내용들을 다 비교를 해서 그때 해설을 갖다가 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셔도 무방한 그런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출제 당시에 정답은 4번이었고 지금은 1, 2, 4번 다 틀렸고 1, 2, 4번 다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본인 지정 배달만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국내 소포 우편물의 취급 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대 중량이 30kg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노트, 사진, 거래 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여러분들 노트라든지 사진, 거래 통장 이런 건 소포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통화, 우리 통상 우편물이라는 것은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우편물로 취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는 소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3번 접수 시 내용을 문의하고 우편물의 포장 상태 검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4번 보통 소포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그래서 3번, 4번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지문이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통상 우편물 하면은요.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요 세 가지를
통상 우편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좀 부피가 큰 것,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35cm를 넘는 경우, 요 경우에 우리 소포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것 됐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시면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 바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게 뭐 공고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시 이런 것들 뒤져가지고 그 관련되는 해설을 갖다가 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십시오. 자, 보세요. 1번 포장 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이라든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걸 우리 우체국 택배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포장 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이런 것들은 택배 대상이 아닐 거고요. 자, 후단의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이상의 고가 물품, 이런 것들도 역시 취급이 제한되더라. 그래서 우리 설명으로 옳은 것 됐을 때는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파손, 분실 시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국내 우편물 관련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그랬죠.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소포 우편물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30만 원이 아니라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도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보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용 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우리 자, 우체국 택배 보내는데 뭐 우리 그냥 일반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들 택배 주문을 했을 때도 어때요? 뭐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은 더 비싸지고, 그리고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같은 이런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요금이 비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 역시 지역에 따라서 차등 요금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물건의 무게라든지 그런 것들도 요금에서의 어떤 고려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4번 월 발송 물량이 5개 이상일 경우 우체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포편물과 관련해 가지고 방문 접수했을 때, 그래서 우리 소포편물의 그 요금 감액과 관련돼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저기 창구 접수 시 또 역시 다량의 물건을 우체국 택배로 보낼 때 역시 할인받을 수 있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월 발송 물량이 5개, 요거는 너무 양이 적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 그 2개 이상이거나 월 발송 물량이 50개 이상일 때 그때 감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액 받을 수 있는 게 창구 접수할 때, 그 다음에 방문 접수, 그 다음에 사전 계약에 따라서, 자, 요 세 가지가 소포편물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구 접수, 방문 접수, 사전 계약,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사전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발송 물량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그 100개, 월 100개, 월 100개, 제가 50개라 그랬네요. 월 100개, 월 100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개 이상이거나 또는 월 100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체국 택배하고 딱 부합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월 발송 물량이 5개 이상일 때 이런 사전 계약을 통해서, 별도 계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제 정답은 1번이 맞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전체 자체가 우리 공부 내용과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 정답은 1번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보시면 5번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자, 제가 2019년도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요 유사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가 나왔냐면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것, 요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도대체 뭘 묻는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헷갈렸던 문제인데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그걸 갖다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거기 우리 공고 나왔던 교재에 보면 권장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위반시 그 규격 외 요금을 정하는 것 부과하는 것 그렇게 서술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것들이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면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마지막 거 요거 빼고는 자 요것들이 다 기준 요건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장 요건이었고요. 건장 요건. 그러면 이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통상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상우편물은 3g에서 50g이죠. 물론 특히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이니까 3g에서 50g. 만약에 봉함하지 않는 경우, 우리 엽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g에서 5g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 했으니까 최소 3.27이 아니라 3g에서 최대 50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우편물의 봉투 봉함 방법은 그쵸 풀이나 접착제 이런 걸 사용해야지 스탬플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맞는 질문. 다음 우편물의 표면 및 내용은 편편하고 균일해야 된다. 그렇죠. 뭐 도드라지는 것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점자 우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도드라진 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편편하고 균일해야지 튀어나온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우편물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봉투 색상 원칙적으로 흰색이라든지 또는 밝은색을 한다라는 것 건장 요건으로서 그래서 규격 외 요건을 징수하는 것 하면 1번이 지금 그 규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규격 외 요건을 징수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자, 우편물의 일반 취급 처리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도 계속 여기에 이제 소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송인이 자,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은 창구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체통에 투입하든 투함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접수를 하면 접수했다 하면서 소인을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에 투함하더라도 역시 수집한 다음에 정리하고 역시 또 잘 받았다 소인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창구 접수든 우체통 투함으로 인한 접수든 간에 요걸 통해서 이제 접수가 마무리되고요. 자 접수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자 니은 다음에 여기는 교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들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만나서 서로 우편물을 교환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달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운송 여기도 배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게 그냥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구 접수냐 우체통 투함이냐 그걸로 구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먼저 접수를 하는 순간에 뭐부터 해라? 네, 여기 소인부터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접수라고 했네요.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소인이 딱 되는 순간에 우편 이용 계약이 이제 체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소인 체결 그 다음에 배달 운송 배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인 체결 여기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소인 체결 배달 운송 배달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세요. 자, 보기에서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하면 회사랑 컴퓨터와 관련되는 것, 보낼 수 없는 거는 뭐 돈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중품들 그런 것들은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금, 환, 돈이니까 안 되겠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 관련되는 거고 상품 견본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상업용 서류, 회사와 관련되는 것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공하지 않았던 이런 금 같은 이런 기중품들은
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것 하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8번 보시면 자, 만국 우편 연합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에 대한 설명을 물었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1번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하여 마닐라에서 창설대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우리 초대 회원국 하면 한국,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 태국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의를 했던 국가는 한국하고 필리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설 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부. 근데 여러분 이거 상설 기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국 우편 연합하고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하고 그 상설 기관을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비상설 기관으로서 총회는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관리사회, 운영이사회, 국제사무부 이거는 뭐예요? 만국 우편 연합이죠. 우리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사에 대응하는 집행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부는 있는 거 맞아요. 똑같이 사무부는 당연히 뭐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양 기구 모두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집행이사회라든지 그리고 대학이 있죠. 우정대학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기관인 거지. 요 관리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같은 경우는 만국 우편연합에 대한 설명이더라. 그래서 2번 X. 3번 우편 업무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의 상호 교환 또는 독자적 파견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양국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협정, 즉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어떤 우편 사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하고 우편 업무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국제 기구는 다 이런 국제 협력 증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것 됐을 때 이거는 2번으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보시면 자,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 통상 우편물 중 항공 부가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명히 항공 등기라 그랬으니까 항공 요금 그리고 등기 요금 모두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뭐만 징수하겠다? 항공 부가요금만 징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다른 것들 다 뭡니까? 등기 취급해서 하면 등기료까지 다 내야 돼요. 그렇지만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었습니까?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 그러면 당연히 등기료도 면제되고 뭐는 징수를 한다? 항공 부가요금은 징수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자, 9번까지가 여러분들 우편 파트고요. 다음에 10번 예금 파트 한번 볼까요? 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저 공부하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령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선에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이 지급 보장된다. 자, 우리 우체국 예금은 원리금, 원금과 이자 모두가 전액 지급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여러분 설립된 게 바로 예금보험공사고 이러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이 보호되는 것은 우체국 예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금이고 우체국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에 그렇게 보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리금 전액이 국가에 의해서 지급 보장된다. 그렇게 돼야 돼요. 반면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1인당 그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씩 보장되는 것은 우체국 예금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X. 2번 우체국 보험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재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에 다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전부를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이 간다. 그러면요, 그런 보험금을
또 다른 보험에 또 가입함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가입하는 것 가능하고요.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여기 이제 법령 문제입니다. 3번 보세요. 우체국 예금보험은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거 정기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정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원회에 정기검사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요. 4번도 여러분 나름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우체국 예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의 이자율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을 이자를 갖다가 정할 때는 자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하면 돼요.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야 니네들 이자 3% 자, 이 범위 내에서 정하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2% 이렇게 정하면 이 기준에 여러분들 부합하는 거죠. 기준에 부합할 때는 굳이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의 이자율을 정할 때 그때는 자 얘네들이 이미 이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그걸 다시 또 협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특히 1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자,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체국 예금 고객은 창구망 공동 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휴은행 창구에서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자, 이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우체국 예금 고객이 뭐 신한은행 가서 이걸 우리 우체국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 고객이 우체국을 마치 신한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 고객이 아니라 타 은행 고객이 창구망 공동 이용 서비스를 통해 자 여기 무슨 창구? 우체국 창구에서 자행 자기 은행 이용하듯이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창구망 공동 이용 서비스 관련해서 그 개념이 제가 기본 이론 때 시험에 나왔을 때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번 보시면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환전 예약. 자, 환전 예약 서비스. 여기 출제할 당시에는 여러분들 창구 접수만 가능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창구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제 당시에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틀렸고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3번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서 신한은행의 스위트망을 통해 수취인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스위트망, 스위프트망, 이게 바로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 계좌를 통해서 송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당발 송금, 그다음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보내는 타발 송금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자 이거는 2018년도까지 계속 있던 내용이었는데 2019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카드냐면 여러분 현금 카드예요. 현금 카드. 현금 카드 보시면 IC 칩이 내장된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카드로서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 플러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었는데 근데 현금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신용 구매는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체크카드 가지고 외상 구매라든지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4번 요거는 틀린 질문. 그래서 출제 당시에 정답은 3번이었지만 지금은요 정답이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2번,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번, 3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세요. 자, 보기 중 우체국 예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본 보시면 경조사 시 경조금을 현금으로 전달한다. 그렇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 이용하면 경조금 현금 전달하는 것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대행 또는 뭐 주식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대행 이런 것들도 우리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것 맞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선지 중에 기억 니은이 있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뱅킹으로 웬만한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도입됐어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것 이거 역시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출제 2012년도 출제 당시에서는 기억 니은이 정답인데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까지 정답이다. 그래서 이게 우표 및 금융상식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뭐 타 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타 과목 같은 경우는 한번 뭐 강사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거나 공부를 해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정말로 편해요. 근데 이거는 매번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해마다 또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특히 바뀌는 게 물론 다른 과목들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정말 아주 뭐 조금 미세하게 바뀌거나 거의 바뀌지 않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우편 금융상식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가르치는 저도 좀 많이 좀 헷갈리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뭐 기출 문제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됐던 거를 그대로 나온다는 걸 떠나 가지고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강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가 맞고요. 그럼 네 번째 USD 타발 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 용어 자체를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당발 송금이 있고요. 타발 송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발 송금이라는 것은 자 어디에서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을 우리 당발 송금이라고 하고요. 타발 송금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우리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리얼 보세요. 타발 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한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타발이 아니라 당발 송금 서비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출제 당시엔 1번,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1번도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 2019년도면 빠진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요 다양한 주체들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국채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을 지방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금융채, 그리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회사채. 그러니까 발행 주체에 따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지방채 그 다음에 회사채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이라고 되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이거는 발행 주체가 아니라 그 발행 내용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잘 내요. 그래서 맞는 것 쭉 앞에 포진하고 잘못된 것, 틀린 것 하나 딱 집어넣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일반 은행으로는 자 일반 은행 하면 여러분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 은행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즉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은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특수은행.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2019년도 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교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모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과세 그래서 2배 사근 연기 그랬죠. 2배 사근 연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치는데 금융소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금융소득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 그 상품 중에서 보면 비과세 상품이라든지 세금 무대 상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합산하는 게 아니라 분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4번은 지금 우리 교재도 있는 내용입니다. 고객 확인 제도는 고객별 신원 확인,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금융실명법에 따라 성명 그리고 실지 명의를 확인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돼서 주소와 연락처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까지도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라든지 그리고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예금 파트가 참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그렇죠. 예금이랑 보험 파트 이런 금융 파트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4번 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우체국 예금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내용들이 디테일하고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오히려 우체국 예금 상품을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그 특징들만을 간단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세요. 듬뿍 우대 저축이란 수시 필금식 예금이 가능한 요구불성 예금으로 예금액별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듬뿍 우대 저축할 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예금액별 차등 금리 적용입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그 환매 그 기간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면 듬뿍 우대 저축이라는 것은 자 여기 예금액별 차등 금리 이걸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이게 맞는 말인데요. 나머지 것들 여기 보시면 막 이런 사람들 가입 대상이고 최소 가입 기간이 어떻고 그다음 챔피언 정기예금은 이럴 때 분할 해지가 가능.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내용들이 빠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이제 공고가 났을 때 그 우체국 예금 상품할 때 여러분들 그때 요걸 갖다가 한번 다시 기출 문제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풀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하고요. 빠졌으면 그냥 그건 또 삭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다만 4번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양도성 예금 정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랬죠. CD나 RP 같은 양도성 예금 정서나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1번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좀 참조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체국 보험 상품에 따라 각각의 특징들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놓은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공고 나고 난 다음에 특히 상품 파트는 다음에 한번 모아가지고 한 번에 우리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록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드릴게요. 지금 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내용과 빠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 보험 관련 세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과거에 있던 것들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가산세가 가산된다라고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번하고 4번 특히 이제 4번은 우리가 배운 거니까 한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 그리고 최대 100만 원까지였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양쪽 다 중복받느냐? 중복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4번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들 배우자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할 때 그때 연령에 따른 그리고 소득에 따른 그런 조건이 있어죠. 거기에 부합하면 자 이때는 연간 100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만이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영업자는 우리 보장성 보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맞네요.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4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볼게요.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진다. 이러면 여러분들 다 보험계약 해지되고 난 다음에 다 부활 청구하겠죠.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고 부활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부활될 때까지는 자 우리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된 이후부터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우리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서 자 보험자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2번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것. 자 우리 이건 생명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걸 타인 생명의 보험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것.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내고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세 번째,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계약 이후에 무효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이 법률상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 여러분들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우리 취소 사유가 후발적으로 계약 이후에 무효 사유의 발생으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계약이 일단 성립했고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처음에 하자가 있었어요. 여기도 처음에 하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다. 자, 타인생명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은 성립했으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그런데 계약이 처음에는 제대로 한 게 아니라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처음에 존재했는데 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그 하자를 주장하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이렇게 계약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과가 상실되는 것, 이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지 또는 철회 이런 것들은 계약이 성립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장래를 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이걸 우리가 철회 내지는 해지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 자, 계약 이후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 이걸 취소라고 하고요. 무효라는 것은 그때부터 바로 처음부터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효, 취소 그리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2019년에 많이 추가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기 계약이라든지 중복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5세 미만자를 생명보험의 대상자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취소를 설명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건 무효는 아닙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 취소입니다. 4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 청약 시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부활 청약 시에도 고지 의무는 발생하고요. 특히 없다가 아니네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8년도에 기출 나왔지만 여러분 고지 의무 대상자는 누구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지 보험 수익자는 아닌 게 우리 기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기본 이론들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1회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8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정말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 문제가 정말 쉽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다.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을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그걸 종신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기간을 정했다 기간을.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정기보험이라고 하죠. 정기보험. 그래서 1번 X. 2번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 강화. 당연히 저축성 보험일 거고요.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에서 일정 소득 수준 유지하는 것 맞고요. 교육보험은 교육자금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정말로 2, 3, 4번은 쉽죠. 그래서 1번 요 지문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면 난이도를 보면 좀 어려운 문제는 진짜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또 쉬운 문제들은 정말 쉽고, 이게 이제 우리 초창기 때 여기가 3회차군요. 3회 때까지의 어떤 시험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3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4회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